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메모리 및 스토리지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종목 코드로는 MU. 이 기업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요즘 인공지능 시대다 뭐다 해서 반도체,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마이크론은 과연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마이크론은 그냥 단순히 메모리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넘어서서 앞으로 다가올 여러 미래 기술 환경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 보이더라고요. 아, 잠재력이요? 네, 예를 들어 인공지능 AI는 물론이고 오지통신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것들, 이런 기술들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정말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처리가 핵심이죠. 바로 그 근간에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마이크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자신들의 핵심 기술인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바탕으로 시장을 좀 선도하려는 그런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전이 크군요. 네. 특히 최근에 발표된 실적이나 기술 개발 동향 같은 걸 보면 이 회사가 뭔가 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마저 들게 합니다. 오, 전환점이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이크론의 기술력부터 시작해서 시장에서의 위치, 또 재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아주 다각도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물론 그런 기대감 이면에는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 특유의 그 변동성, 이 그림자도 상당히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이클이라는 게. 네, 과거에도 보면 정말 극심한 호황과 불황을 몇 번이나 반복했잖아요, 이 산업이. 마이크론 역시 그 파고에서 자유롭지 못했고요. 그렇죠. 힘들었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죠. 게다가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죠. 한국 기업들이 워낙 잘하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는 정말 강력한 경쟁자들과의 기술 경쟁도 치열하고 또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정말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마이크론의 현재 위치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회 요인과 또 제가 지적한 이런 위험 요인들을 아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말 상세하게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을 정말 속속들이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먼저 마이크론이 도대체 어떤 회사이고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핵심 사업 모델과 비전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마이크론의 공식적인 비전을 보면 데이터 중심의 미래를 구현한다. Enabling the Data-Centric Futur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데이터 중심의 미래 구현. 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회사의 사업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일과 이를 종합해보면요. 마이크론은 스스로를 그냥 부품 공급업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부품 회사가 아니다. 네. 그보다는 미래 기술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제공자 이렇게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AI나 5G, 자율주행, 클라우드 같은 이런 미래 산업들은 결국 데이터를 얼마나 잘 생성하고 저장하고 또 처리하느냐 이 능력이 성패를 좌우하거든요. 그렇죠. 데이터가 핵심이죠. 마이크론은 바로 이 데이터 처리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고성능 D램, DRAM 하고 낸드 플래시, NAND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여러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그 미래를 가능하게 만들겠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기술의 기반을 제공하겠다. 이런 포부군요. 디램이랑 낸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D램은 보통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주기억 장치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데이터를 빠릿빠릿하게 불러오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속도가 빠른 대신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날아가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작업할 때 쓰는 거. 휘발성. 네. 반면에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고 데이터가 그대로 저장되는 비휘발성 메모리예요. 그래서 주로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이나 요즘 많이 쓰는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같은 고속 저장 장치에 사용되는 거죠. 용량을 크게 만들기 좋고요. 저장용, 비휘발성.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마이크론의 주요 고객은 어떤 기업들이고 또 그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인가요? 아까 B2B 기업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론의 주요 고객은 크게 한 네 그룹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컴퓨팅 및 네트워킹 사업부 CNBU인데요. 여기는 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 뭐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것들 있죠. 아, 네. 빅테크 기업들. 네. 그리고 서버를 만드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니까 고용량, 고성능 서버용 D램이나 엔터프라이즈급 SSD 같은 제품들을 주로 공급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부고요. 데이터 센터 쪽이군요. 두 번째는 모바일 사업부 MBO입니다. 여기는 이름 그대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주요 고객이에요.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죠. 스마트폰 성능에 직결되는 저전력 고성능 모바일 D램, 흔히 LPDDR이라고 부르는 거랑 낸드 기반의 저장 장치, 뭐 UFS 같은 것들을 공급합니다. 스마트폰 쪽도 크겠네요. 네, 그렇죠. 세 번째는 임베디드 사업부 EBU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좀 특수 목적 시스템에 들어가는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공장에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 의료기기, 아니면 통신 네트워킹 장비 같은 것들이요. 이 시장은 특히 높은 신뢰성하고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자동차나 산업용이면 정말 안정성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는 스토리지 사업부 SBO인데요. 여기는 주로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는 SSD나 뭐 외장 하드 같은 저장 장치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이크론은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이 이런 B2B 고객들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각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최적화된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론의 핵심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부로 나눠져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 데이터 중심의 미래 구현, 이걸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이상이 필요할 텐데요. 뭔가 좀 차별화된 전략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냥 좋은 제품만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죠. 마이크론의 전략은 크게 한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단연 기술 리더십 확보입니다. 이건 뭐 반도체 회사라면 당연한 거겠지만 마이크론은 특히 최첨단 D램하고 낸드 기술 개발에 정말 막대한 R&D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R&D 투자.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AI 연산 때문에 아주 뜨거운 HBM,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 있죠. 여기서 경쟁사들보다 더 빠르게 최신 세대 제품인 HBM3E 양산을 시작했다는 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죠. HBM3E 양산 시작. 그게 큰 뉴스였죠. 그렇죠. 그리고 D램에서는 뭐 원알파, 원베타니 하는 아주 미세한 공정을 선도하고 있고요. 낸드 쪽에서는 232단처럼 아주 높이 쌓아 올리는 고적층 기술을 통해서 용량과 성능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리더십은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생산 원가를 낮추는 데도 직결되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 리더십이 첫 번째 축이군요. 그럼 다른 전략 축은 뭔가요? 특히 그 변동성이 큰 메모리 시장에서 좀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이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니까요. 네, 바로 두 번째 전략 축이 그 부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부가가치 시장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입니다. 고부가가치 시장 중심. 아시다시피 수요 변동성도 크고 가격 경쟁도 정말 치열하잖아요. 맞아요. 가격 떨어질 땐 정말 무섭게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론은 이런 전통적인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고 그 대신에 더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고 수익성도 좋은 그런 시장에 집중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장들이죠?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서버, 그리고 자동차, 또 산업용 IoT 시장 같은 곳들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에는 일반 PC용 D램보다 훨씬 용량도 크고 성능도 좋은 서버 D램이나 HBM이 필요하거든요. 가격도 훨씬 비싸고요. 서버용은 다르군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한의 온도나 진동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니까 고신뢰성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이것도 기술 장벽이 높죠.
이런 고부가가치 시장들은 아무래도 기술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가격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이고요. 마이크론은 이런 시장들에 맞는 특화된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려는 겁니다. 시장 자체를 좀 더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략 축은 뭔가요? 고객과의 관계 측면에서 차별화 전략이 있다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전략축은 고객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마이크론은 단순히 메모리 칩을 대량으로 찍어서 파는 그런 공급업체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고객사, 그러니까 칩을 사가는 회사들의 특정 요구사항에 딱 맞춰서 최적화된 그런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맞춤형 솔루션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죠? 예를 들면 특정 자동차 제조사가 다음 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딱 맞는 특성을 가진 메모리 설계를 마이크론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클라우드 기업이 운영하는 AI 서비스의 작업부와 워크로드에 가장 최적화된 성능을 내는 메모리 모듈을 함께 개발한다든지 하는 식이죠.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같이 개발하는 파트너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고객사의 최종 제품 성능을 높여주고 개발 기간도 단축시켜줄 수 있으니까 단순한 갑을 관계, 거래 관계를 넘어서서 장기적인 기술 협력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뢰관계가 중요하겠네요. 네, 이건 당연히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고요. 동시에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기술이 중요해질지 시장 트렌드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마이크론은 이 세 가지 축, 즉 기술 리더십 확보, 고부가가치 시장 집중,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서 데이터 중심의 미래라는 자신들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네, 비전과 전략 방향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이제 좀 현실적인 측면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의 사업 구조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나 약점은 없을까요? 특히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뚜렷한 차이점이나 혹은 좀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약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료 2에서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듯이 마이크론의 가장 큰 구조적인 특징이자 동시에 잠재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대한 극단적인 집중입니다. 메모리 집중,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네, 앞서 설명드린 D램과 낸드 플래시, 이 두 가지 제품군이 회사 전체 매출의 거의 전부,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비교해보면 매우 두드러지는 차이점이에요. 어떻게 다른가요?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도 세계 1위지만 그 외에도 스마트폰, TV 같은 가전제품 사업도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도 결정적으로 파운드리,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사업과 시스템 LSI라고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사업부까지 아주 강력한 비메모리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삼성은 정말 여러 가지를 다 하죠. SK하이닉스 역시 최근에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해서 솔리다임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낸드 솔루션 역량을 강화했고 또 파운드리 사업도 규모는 작지만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정말 오로지 메모리, 이 한 우물만 파고 있는 겁니다. 그 메모리 집중 전략이 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니까 전문성을 강화하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메모리 기술 개발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 덕분에 HBM3E 같은 성과도 낼 수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메모리 산업의 가장 큰 특징,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는 극심한 주기성, 이걸 고려하면 이건 정말 양날의 검이 됩니다. 주기성 때문이군요. 네, 메모리 시장은 아시다시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닥을 치는 이런 슈퍼사이클과 깊은 침체기를 반복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네, 정말 롤러코스터 같죠? 그렇죠. 시장이 호황일 때는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전문 기업이 정말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요.
하지만 반대로 불황기에 딱 접어들면 실적이 정말 수직으로 낙하하고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마이크론은 지난 몇 년간 이러한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이 정말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아까 5분기 연속 적자 얘기도 나왔었고요. 아, 5분기 연속 적자. 그게 불안기의 모습이었군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처럼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된 기업은 예를 들어 메모리 사업이 아주 안 좋은 불황기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부, 파운드리가 잘 된다거나 스마트폰이 잘 팔린다거나 하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다른 데서 벌어서 메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이크론에게는 그런 방어막이 거의 없다는 거죠. 오롯이 메모리 시장 상황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시장 가격 변동이라는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회사의 명운이 지나치게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그런 본질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죠.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과 비전을 가졌다고 해도 이 구조적인 취약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느냐가 마이크론의 장기적인 성패를 가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구조적인 리스크에 대한 지적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메모리 외길 전략의 명암이 뚜렷하네요. 그렇다면 현재 마이크론이 가진 구체적인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약점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특히 최근에 아주 각광받고 있는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위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자료 3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마이크론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 중 하나는 역시 단연 HBM, 즉 고대역 폭 메모리 기술에서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BM 리더십. 네. HBM이 뭔지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 개의 D램 칩을 그냥 옆으로 늘어놓는 게 아니라 실리콘 관통 전극, TSV라는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는 기술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칩과 칩 사이의 데이터 전송 경로가 아주 짧아져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 동시에 전력 소모는 줄일 수 있는 그런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아, 수직으로 쌓아서 속도를 높인다. 그렇죠. 특히 이게 엔비디아의 GPU 같은 AI 가속기의 성능을 정말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부품으로 여겨지면서 최근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시대의 총하군요. 네. 그런데 마이크론이 이 HBM 시장에서 최신 규격인 HBM3E의 개발과 양산에 성공해서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 GPU 플랫폼에 탑재되는 그런 성과를 거둔 겁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경쟁사 제품 대비해서 성능도 뛰어나고 전력 효율성도 더 좋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능과 전력 효율. 네, 이것은 마이크론이 더 이상 메모리 시장의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로 발돋움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을 입증한 거죠. 네, HBM에서의 성과가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엔비디아 칩에 들어간다는 건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리더십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가 원래 HBM 시장의 강자였고 삼성전자 역시 정말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투입해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론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계속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그 점이 바로 HBM 리더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현재 마이크론이 HBM3E 양산에서 한 발 앞서 나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추격은 정말 매섭습니다. 이들 역시 HBM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흔히 캐파라고 하죠. 이 캐파 확대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HBM에 올인하는 분위기죠. 네, HBM이라는 게 단순히 D램칩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수직으로 잘 쌓고 연결하는 후공정, 패키징 기술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만들었을 때 불량 없이 양품을 만들어내는 수율 관리 능력도 핵심입니다. 아주 고도의 기술력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예요. 생각보다 더 복잡하군요. 네. 따라서 앞으로 HBM 시장에서의 경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해질 것이고 기술 격차는 언제든지 다시 좁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가력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현재의 기술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확보하고 또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후발주자들의 거센 도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해 나갈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잠깐 앞서 나갔다고 해서 미래의 성공까지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군요. HBM 외에 마이크론의 다른 경쟁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포트폴리오 다각화라든지 아니면 제조 공정 기술력 측면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HBM 하나만 잘하는 건 아닐 텐데요. 아, 물론입니다. 마이크론의 경쟁력이 HBM 하나에만 국한된 것은 절대 아니죠. 자료 3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마이크론은 HBM 외에도 굉장히 폭넓은 메모리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저전력 D램인 LPDDR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픽카드에 쓰이는 고속 D램인 GDDR, 그리고 낸드 플래시를 기반으로 하는 SSD 등도 아주 중요한 제품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특정 시장, 예를 들어 스마트폰 시장이 좀 안 좋더라도 다른 시장, 뭐 서버나 PC 시장에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제공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다양한 제품군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제조 공정 기술력 역시 마이크론의 아주 핵심적인 경쟁력입니다. D램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알파, 1베타 같은 세계 최첨단 수준의 미세 공정을 성공적으로 도입해서 양산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도 232단과 같은 초고층 적층 기술을 통해서 웨이퍼 한 장에서 더 많은 저장 용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공정 기술도 중요하다. 그렇죠. 이러한 첨단 공정 기술은 단순히 우리 기술 좋아요 하고 과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웨이퍼 한 장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게 해주니까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칩 자체의 성능이나 전력 효율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집니다. 이건 결국 회사의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 외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고객 기반이 탄탄하다든지 이런 것도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본사 외에도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전 세계 여러 지역에 걸쳐서 생산시설, 팹과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 기지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지정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장점이 됩니다. 아, 리스크 분산 효과가 있군요. 네. 그리고 탄탄한 글로벌 공급망 관리, SCM 능력도 갖추고 있죠. 고객 기반 측면에서도 보면 PC 시장의 강자들인 HP나 델, 모바일의 애플, 그리고 서버 데이터 센터 시장의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 또 자동차 분야의 주요 제조사들, 산업용 기기 회사들까지 정말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핵심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특정 산업의 경기가 안 좋을 때 다른 산업 분야의 수요로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객도 다변화되어 있다.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마이크론은 이렇게 선도적인 기술력, 또 다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 첨단 제조 공정 능력, 효율적인 글로벌 운영 체계, 그리고 안정적인 고객 기반, 이 모든 것들이 잘 결합되어서 메모리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도 생존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나름의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드, 즉 경쟁 우위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표현까지 쓰셨네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인데요. 하지만 아까 지적했던 그 메모리 집중이라는 구조적인 약점을 다시 생각해보면 그 해자가 과연 충분히 깊고 넓은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처럼 메모리 외에 다른 강력한 사업부가 있다면 메모리 불황기에 정말 확실한 방패막이 되어줄 텐데 마이크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점은 분명히. 그리고 또 하나, HBM에서의 성공이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특정 대형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너무 높이는 건 아닌지, 이것이 또 다른 종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정확하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국 그 모든 제품들이 메모리라는 큰 우산 아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LPDDR이든 GDDR이든 SSD든 결국은 다 D램과 낸드 기술에 기반한 파생 상품들이니까요. 그렇죠. 뿌리는 같죠. 네. 따라서 메모리 산업 전체가 정말 극심한 침체기에 빠지게 되면 마이크론은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충격을 흡수해줄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자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거대한 산업 침체의 쓰나미 앞에서는 그 깊이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의존도 문제는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 강화는 분명 마이크론에게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전략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메모리 공급사, 예를 들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의 거래 비중을 갑자기 늘린다면 마이크론의 실적에는 정말 즉각적인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따라서 HBM 시장에서의 성공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집중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마이크론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는 이런 강점과 약점, 또 기회와 위협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만 봐서는 안 되겠죠? 네, 균형 잡힌 시각 명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점과 약점을 모두 안고 있는 마이크론의 최근 재무 실적은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소스4에 아주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는 2024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시장에 정말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2024 회계연도 3분기, 그러니까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실적인데요. 이건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메모리 시장의 회복세가 이제 정말 본격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성장을 기록했죠. 구체적인 수치가 궁금한데요. 네,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보면요. 이 기간 동안 총 순수익, 그러니까 매출액이 6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년 동기, 그러니까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81.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81.6%요? 와, 엄청난 성장인데요. 네, 그리고 바로 직전 분기, 그러니까 2분기와 비교해도 17.5%나 증가한 아주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시장 분석가들의 예상치가 한 66억 5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걸 훌쩍 뛰어넘는 결과였죠.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었군요. 매출이 그렇게 크게 증가한 주요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AI와 HBM 효과였을까요? 네, 정확히 꼽으셨습니다. 이번 3분기 매출 성장의 가장 큰 견인차는 역시 AI 서버 수요 증가에 따른 D램과 낸드 가격 상승, 그리고 HBM3의 출하량 증가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의 수요가 정말 강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 네, 마이크론의 HBM3 메모리가 엔비디아의 H200 텐서 코어 GPU 같은 최신 AI 가속기에 본격적으로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매출이 정말 눈에 띄게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전체 매출 성장을 강력하게 이끌었습니다. HBM 효과가 확실했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D램과 낸드 플래시의 평균 판매 단가, 즉 ASP, Average Selling Price가 전분기 대비해서 각각 10% 이상씩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죠. 아무래도 그동안 쌓였던 재고 수준이 좀 정상화되면서 공급자들이 가격 협상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도 오르고 물량도 늘고 양쪽에서 다 좋았네요. 매출 성장도 물론 인상적이지만 제가 듣기로는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수익성 개선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고무적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그 이전까지 무려 5개 분기, 그러니까 1년 넘게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5분기 연속 적자? 정말 길었네요. 네. 그런데 이번 3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겁니다. GAAP, 그러니까 일반 회계 기준으로 순이익이 3억 3,2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EPS로는 0.2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non-GAAP, 비일반 회계 기준으로는 순이익 6억 9,200만 달러, EPS 0.62달러로 훨씬 더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요. 이건 역시 시장 컨센서스였던 non-GAAP 0.51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와,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군요. 이 흑자 전환의 핵심 동력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ASP 상승도 말씀하셨지만 매출 총 이익률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흑자 전환의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매출 총 이익률, 그로스 마진의 극적인 개선이었습니다. 3분기 GAAP 기준 매출 총 이익률이 28.1%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직전 분기에는 20.0%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기 만에 8.1%포인트나 급등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이게 마이너스 16.0%, 즉 적자 상태였다는 거죠. 거기 비하면 무려 44.1%포인트나 폭등한 수치입니다. 마이너스에서 28%로 정말 드라마틱한 개선이네요. 그렇죠. 논GAAP 기준으로는 26.9%를 기록해서 이건 역시 시장 예상치였던 26.4%를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이익률이 극적으로 개선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램과 낸드의 ASP 상승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가격 상승? 둘째는 과거에 쌓였던 재고에 대해서 미리 손실로 처리했던 충당금. 이게 일부 다시 이익으로 돌아오거나 환입, 아니면 추가적인 재고 평가 손실 인식이 크게 줄어들면서 원가 구조 자체가 개선된 효과도 있었습니다. 아, 재고 관련 손실이 줄었다. 등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제품 믹스가 개선된 효과도 아주 컸습니다. 즉 단순히 물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더 비싸고 이익이 많이 남는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익률을 크게 끌어올린 겁니다. 고마진 제품 판매 증가, 이게 핵심이었군요. 재고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아까 재고 손실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재고 수준 자체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재고 관리가 마이크론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하셨잖아요.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재고 측면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마이크론의 재고 자산은 71억 9천만 달러로 기록했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8%,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10.9%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죠? 오, 재고가 많이 줄었네요. 네, 재고가 얼마나 빨리 팔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재고 회전일수, Days of Inventory Outstanding, DIO 역시 159일을 기록해서 직전 분기의 178일보다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거의 20일 가까이 단축된 거죠. 재고 회전도 빨라졌다. 네, 이 수치들은 마이크론이 그동안 안고 있던 과잉 재고 부담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재고 관리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재고가 감소한다는 것은 앞으로 가격 협상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또 추가적인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딱 볼 때 2024년 3분기 실적은 마이크론이 단순히 시장 회복세에 그냥 편승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수익성 중심의 성장이라는 자신들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시작했음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그런 중요한 분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이 정말 여러 면에서 인상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흑자 전환 성공에 이익률 급등, 재고 감소까지 정말 긍정적인 신호가 많았네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눈부신 실적 이전에 무려 5분기 동안이나 적자를 기록했다는 그 사실을 또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기간이 있었죠. 이건 결국 메모리 산업의 그 무서운 변동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대목인데요. 이번 흑자 전환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과거 정말 좋았던 호황기 수준의 높은 수익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은 분명 어두운 터널 끝에서 밝은 빛을 본 것과 같지만 아직 완전히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단정하기는 이르고 또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총이익률이 28.1%, 갭 기준까지 올라온 것은 정말 대단한 개선이지만 과거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 마이크론이나 경쟁사들이 기록했던 50%에서 60%에 달하는 엄청난 이익률과 비교하면 아직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잘 나갈 때는 그 정도까지 기록했었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또한 이번 실적 개선이 상당 부분 HBM과 AI 관련 수요라는 어떻게 보면 특정 분야에 좀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HBM 의존도. 네, 만약에 전통적인 PC나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거나 혹은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HBM 시장 내에서 경쟁이 너무 심화되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심지어 하락세로 반전한다면 현재의 이 좋은 수익성 개선 추세가 다시 꺾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재고 감소 역시 겉보기에는 긍정적이지만 이게 정말 지속적인 수요 강세 덕분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공급을 조절하거나 혹은 가격 인상을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재고를 줄인 경과인지 그 속내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딱 한 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너무 지나치게 열광하기보다는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가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의 자산 건전성, 특히 그중에서도 재고 및 설비 투자, 케이펙스 관리 능력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앞서 재고 관리가 마이크론에게 아주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 과제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마이크론이 이 부분을 과연 잘 해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자료 5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반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고 관리와 설비 투자, 즉 케이펙스 관리는 정말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핵심적인 경영 능력입니다. 당연히 마이크론 역시 이 부분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자료 5의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 마이크론은 과거부터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서 재고 수준과 캐펙스 규모를 상당히 유연하게 조절하는 능력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유연한 조절 능력? 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 침체기에 들어선다 싶으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좀 줄이고 캐펙스 투자 계획도 축소해서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고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회복될 조짐이 보인다, 수요가 드러날 것 같다 싶으면 또 발빠르게 투자를 늘려서 다가올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상황에 맞춰 움직인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최근 3분기 실적에서 재고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재고 회전율이 개선된 것은 마이크론의 이런 재고 관리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론은 단순히 전체 재고량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의 재고를 우선적으로 소진할지 또 어떤 제품의 생산을 늘릴지 같은 제품 믹스, 프로덕트 믹스 관리에도 신경을 씁니다. 이걸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죠. 재고 관리도 전략적으로 하는군요. 그렇죠. 케이펙스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줄이거나 늘리는 게 아니라 HBM 생산 시설이나 최첨단 공정 개발처럼 미래 성장에 꼭 필요한 분야에는 투자를 집중하면서도 전체적인 투자 규모는 시장 상황이나 회사의 현금 흐름을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유연하고 전략적인 재고 및 케이펙스 관리 능력은 마이크론이 그 극심한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재무 건전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군요. 하지만 자료 외에 다른 시각, 그러니까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면 재고 및 케이펙스 관리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또 강하게 지적합니다. 특히 미래 시장을 예측하는 것의 어려움, 그리고 투자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데요. 마이크론이 이 부분에서 항상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과거 사례들을 보면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재고 및 케이펙스 관리는 본질적으로 미래의 시장 수요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 그 능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특히 기술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또 거시경제 변수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반도체 산업에선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측이 정말 어렵죠. 자료 외의 비판적인 관점은 바로 이 점을 정확히 짚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론 역시 과거의 시장 예측이 빗나가서 과도한 재고 부담 때문에 고생하거나 반대로 시장이 갑자기 좋아졌는데 투자를 제때 못해서 성장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를 들어 D램이나 낸드 가격이 급락하던 시기에는 거의 어김없이 재고 자산이 급증하고 재고 회전율이 눈에 띄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가격 떨어질 때 재고가 쌓이는 문제. 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마이크론의 관리 능력 부족 탓이라기보다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 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캐펙스 조절 능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수요를 너무 좋게 봐서 공격적으로 막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공급 과잉을 초래해서 가격 폭락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몸을 사려서 보수적으로 투자했다가 경쟁사들은 막 증설해서 물량을 쏟아내는데 마이크론만 기회를 놓치고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투자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군요.
그렇죠. 마이크론이 스스로 유연한 조절 능력을 강조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는 본질적으로 이미 벌어진 시장 변화에 좀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마이크론의 재고 및 캐펙스 관리 능력을 평가할 때는 최근의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인 어려움과 과거의 실패 사례들도 함께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네, 결국 시장 예측 능력과 그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 경영진의 판단과 시장과의 소통은 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스 6을 보면 지난 2024년 3월 20일에 있었던 2024 회계 연도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이 상당히 자신감 있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고 그 반응도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때 컨퍼런스 콜은 정말 마이크론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CEO인 산제이 메우르트라와 비롯한 경영진들이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AI 시장의 성장과 그에 따른 HBM 수요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AI와 HBM에 대한 자신감. 네. 그때 가장 핵심적인 발표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마이크론의 HBM3 메모리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이죠. 블랙웰, GPU 플랫폼의 검증을 통과했고 심지어 경쟁사보다 앞서서 양산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쟁사보다 빠른 양산 시작. 네,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이 HBM 기술 경쟁에서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발표 하나로 그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마이크론이 기술 리더십을 확실히 확보했음을 시장에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아주 임팩트가 컸죠. 네, 정말 임팩트가 컸겠네요. 단순히 HBM3 양산 발표 외에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었나요? 그럼요. 있었습니다. 경영진은 당시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다음 분기였던 3분기 실적 가이던스, 즉 예상치를 제시했는데요. 이게 시장의 예상을 정말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또 한 번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가이던스도 놀라웠다. 네, 매출 가이던스로 66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이 범위가 64억에서 68억 달러 사이였고요. 중간값이 66억 달러였죠. 이게 당시 시장 컨센서스가 한 60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이걸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을 뿐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76%나 증가하는 엄청난 성장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매출 가이던스부터가 파격적이었군요. 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주당 순이익 넌갭 EPS 가이던스였습니다. 이걸 0.45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0.07달러로 제시했는데 당시 시장 컨센서스는 고작 0.24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겁니다. EPS 가이던스는 거의 2배. 네. 이렇게 파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는 것은 메모리 업황이 이제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고 특히 AI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앞으로 몇 년간 정말 매우 강력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경영진의 강한 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자신 있다. 이걸 보여준 거죠. 경영진의 자신감이 정말 대단했네요. 이런 자신감 넘치는 발표와 파격적인 가이던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열광적이었다고 하셨는데. 네, 시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열광 그 자체였습니다. 실적 발표 다음 날 마이크론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하루 만에 무려 14% 이상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루에 14% 상승. 네, 거래량 또한 평소의 몇 배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는 것을 보여줬죠. HBM3 양산 성공 소식과 그 강력한 실적 가이던스는 마이크론이 진짜 AI 혁명의 핵심 수혜주구나 하는 인식을 시장에 확실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인식이 바뀌었군요. 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마이크론이라는 개별 기업의 호재를 넘어서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확산시키는 그런 촉매제 역할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영진의 자신감 있는 메시지와 또 그걸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성과 발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 아주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사례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뜨거운 반응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주가가 그렇게 단기간에 급정하는 데에는 종종 과열의 측면이 있거나 혹은 미래의 기대감이 너무 빨리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반영 이슈. 네. 그리고 경영진의 발언은 당연히 회사의 가장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기 마련이고요. HBM3 이 양산 시작, 분명 대단한 성과지만 앞서 계속 지적했듯이 경쟁사들의 추격이 정말 거센 상황에서 경쟁사보다 앞섰다는 그 우위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뭐 생산 수율 문제는 없을지, 또 고객이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가격 경쟁력은 유지될지 등등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 같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일 때일수록 그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영진이 제시했던 가이던스가 워낙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결과가 그 높은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훨씬 더 클 수 있고요. 이는 당연히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특히 현재 마이크론의 성장 스토리는 상당 부분 AI 시장과 HBM 수요에 대한 아주 낙관적인 전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글로벌 AI 투자가 예상보다 좀 둔화된다거나 아니면 HBM 기술의 발전 속도가 주춤해진다거나 혹은 HBM 외에 다른 형태의 새로운 메모리 기술이 갑자기 부상하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면 마이크론의 성장 전망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환호성 속에서도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며 경영진의 발언 역시 어느 정도는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군요. 그렇다면 경영진이 제시했던 그 가이던스와 당시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 즉 컨센서스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소스7에서 이 부분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차이가 시사하는 바가 꽤 크다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소스7의 분석을 보면 그 차이가 정말 상당히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제가 2분기 실적 발표 때 제시된 3분기 가이던스를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그걸 예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론 경영진이 제시했던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64억 달러에서 68억 달러 사이, 그래서 중간값이 66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장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측치, 즉 컨센서스는 약 64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어요. 매출은 컨센서스보다 조금 높았네요. 네, 매출 가이던스만 봐도 경영진이 시장보다는 약간 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당 순이익 넘기 BPS 가이던스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론은 0.38달러에서 0.52달러 사이, 중간값으로는 0.4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는 얼마였다고요? 고작 0.25달러에 불과했습니다. 0.45달러 대 0.25달러. 거의 2배 차이네요. 네, 경영진이 제시한 EPS 가이던스 중간값이 시장 예상치보다 무려 80%나 높았던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죠. EPS 가이던스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났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회사가 시장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뭔가 숨겨진 정보라도 있었던 걸까요? 뭐 숨겨진 정보라기보다는 이렇게 긍정적인 정보 비대칭성, 즉 회사가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보다 훨씬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건 당연히 회사 경영진이 향후 실적 개선, 특히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 매우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익률이 높은 제품 판매가 아주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EPS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수익성에 대한 자신감. 네, 이건 주로 HBM3와 같은 고마진 제품의 성공적인 양산과
아주 뜨거운 판매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건 투자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이렇게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우리는 이걸 달성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것은 마이크론이 정말 AI 붐의 핵심 수혜주로서 견고한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는 시장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투자자 신뢰도 상승. 그렇죠. 셋째, 그리고 이건 결과적으로 증명됐는데 실제 실적 발표 때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마이크론은 3분기에 넌갭 EPS 0.62달러를 기록하면서 자신들이 제시했던 가이던스 상단인 0.52달러마저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연출했죠. 가이던스보다 더 잘 나왔군요. 네, 이건 아마도 HBM 시장에서의 강력한 수요가 예상보다 더 컸고 또 성공적인 생산량 증대, 그리고 예상보다 더 빠른 가격 상승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결국 가이던스와 컨센서스 사이에 이렇게 큰 괴리가 있었다는 것은 마이크론이 HBM 시장 경쟁에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경영진의 자신감이 근거가 있었던 셈이네요. 하지만 이런 높은 가이던스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대치를 이렇게 한껏 높여놓았기 때문에 만약 조금이라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시장의 실망감은 훨씬 더 클 것이고 주가 하락폭도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애널리스트들이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데에는 또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가이던스는 분명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기대치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회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서 가이던스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혹은 가이던스는 달성했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에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실망감 때문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도 큰 법이죠. 네, 애널리스트들이 왜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았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여전히 남아있는 매크로 경제의 불확실성, 예를 들어 금리가 언제 내릴지 모른다거나 하는 문제들, 또 HBM 시장 내에서 앞으로 경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 혹은 HBM 외에 다른 범용 메모리,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용 메모리 시장의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더 더딜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고려했군요. 네, 또한 HBM과 같은 특정 고마진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 전체 수익성의 변동성을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그 넘치는 자신감이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만큼의 리스크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영진의 가이던스를 그냥 맹신하기보다는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 숨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이던스 이면의 리스크까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앞으로 발표될 마이크론의 실적을 계속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향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접하실 때 어떤 점들을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할까요? 소스 8에서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뭘 봐야 할지 딱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분석하실 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한 5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면 마이크론의 현재 상태와 또 미래 전망을 파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실적 가이던스 달성 여부 및 향후 가이던스입니다. 회사가 이전에 제시했던 매출이나 EPS 가이던스를 이번 분기에 실제로 달성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수준이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이던스를 넘었는지, 상회, 못 미쳤는지 하회 여부는 시장 반응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가이던스 달성 여부. 네. 그리고 더불어서 회사가 발표하는 다음 분기 또는 연간 가이던스를 통해 회사가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 AI 서버 수요가 계속 강하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고객을 확보했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이 어떤 톤으로 이야기하는지,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가이던스 체크군요. 그럼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수익성 관련 지표를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봐야 할까요? 네, 두 번째는 핵심 제품 가격, ASP 추이 및 수익성 지표 변화입니다. 마이크론의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 플래시의 평균 판매 단가, ASP가 전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SP가 오른다는 것은 시장 수요가 공급보다 강하고 또 회사의 가격 결정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ASP 상승 추세? 네, 이와 함께 세트로 봐야 할 것이 바로 매출 총 이익률, 그로스 마진과 영업이익률, 오퍼레이팅 마진입니다. 이 수익성 지표들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지도 아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만 증가하는 것은 의미가 좀 반감될 수 있고요. 이익률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진정한 턴어라운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HBM과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 변화가 전체 이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익성 지표 개선 여부.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경쟁력과 관련된 투자 동향이겠군요. R&D나 캐펙스 같은 거요. 맞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미래 기술 투자 및 자본적 지출, 캐펙스 계획입니다. 마이크론이 차세대 D램, 예를 들면 DDR6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낸드, 300단 이상 쌓는 기술이라든지 혹은 또 다음 세대 HBM, HBM4 같은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R&D 투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 도입 같은 첨단 공정 전환을 위한 캐펙스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마이크론의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과 또 원가 경쟁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미래 투자 계획? 특히 요즘 가장 관심이 높은 HBM 생산 능력 캐파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엔비디아 외에 또 다른 추가적인 고객사를 확보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실적 발표 때 나온다면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한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캐펙스는 너무 과도하면 또 재무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적절한지, 그리고 예상되는 투자 회수 기간, ROI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역시 재고와 실제 시장 수요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겠네요. 아까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 재고 수준 변화 및 주요 시장 수요 동향입니다. 앞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재고 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재고 회전율, 인벤토리 턴오버가 계속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시장 수요의 강도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재고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수요 둔화의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봐야 하고요. 재고 변화 추이. 네. 또한 경영진이 컨퍼런스 콜 같은 자리에서 밝히는 PC, 스마트폰, 서버, 자동차 등 주요 최종 시장, 엔드마켓의 수요 동향에 대한 코멘트도 그냥 흘려듣지 말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AI 서버 쪽은 좋다고 하더라도 그럼 다른 시장, 예를 들어 PC나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 속도는 어떤지, 혹시 특정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좀 균형 잡힌 분석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시장별 코멘트. 마지막 다섯 번째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주 환원 정책 발표 여부입니다. 보통 회사의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 그 과실을 주주들과 나누기 위해서 배당금을 늘리거나 증액, 혹은 새로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등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곤 합니다. 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네, 따라서 실적 발표 시에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발표나 혹은 긍정적인 언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회사가 그만큼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또 미래 수익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반대로 주주하는 정책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축소된다면 그건 또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네, 주주환원 정책까지 이렇게 5가지 체크리스트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분석한다면 회사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 방향성을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군요.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의 장기적인 리스크와 성장 기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론이 장기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자료 9에 잘 요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네, 자료 9를 바탕으로 해서 마이크론이 장기적으로 안고 가야 할 주요 리스크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역시 가장 근본적이고 또 피하기 어려운 리스크는 바로 메모리 시장의 주기적 변동성, 사이클리시티입니다. 이건 뭐 오늘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네, 가장 큰 리스크죠. 네, 마이크론은 D램과 랜드라는 이 단일 사업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시장의 그 예측 불가능한 호황과 불황 사이에 따라서 실적이 정말 극단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또 장기적인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둘째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거나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거나 혹은 뭐 지정학적인 긴장 고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은 PC나 스마트폰 같은 소비자 IT기기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고요. 또 기업들의 서버 투자 계획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메모리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해서 마이크론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거시 경제 영향. 셋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및 규제 변화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반도체 산업 전체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나 첨단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규제한다든지 또 반대로 중국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노력한다든지 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지형 자체를 바꾸고 있고요. 마이크론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게는 예상치 못한 사업상의 제약이나 혹은 기회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각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놓는 여러 정책이나 보조금 지급 경쟁 같은 것들도 시장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규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지막, 네 번째 리스크는 경쟁 심화, 특히 HBM 시장에서의 경쟁입니다. 현재 마이크론의 가장 핵심적인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HBM 시장은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정말 막강한 경쟁자들과의 기술 경쟁 및 생산 능력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경쟁에서 마이크론이 기술적인 우위를 잃거나 혹은 원하는 만큼의 생산 수요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너무 치열한 가격 경쟁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된다면 마이크론의 핵심 성장 스토리 자체가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HBM 경쟁 심화. 정말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하는군요. 메모리 산업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부터 시작해서 거시경제 문제, 지정학적인 문제, 그리고 아주 치열한 경쟁 환경까지. 마이크론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파고가 정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에게는 분명히 강력한 장기 성장 기회 또한 존재할 텐데요. 리스크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어떤 기회 요인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은 정말 매우 강력하고 또 매력적인 장기 성장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9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듯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거대한 기회 요인은 단연 AI 혁명과 HBM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역시 AI와 HBM이군요. 네, 칩 JTB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은 AI 연산 능력을 정말 폭발적으로 늘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고요. 이는 필연적으로 고성능 메모리, 특히 HBM에 대한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수요를 촉발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바로 이 HBM3E의 상용화 및 양산을 통해서 이 거대한 시장 변화의 흐름에 아주 성공적으로 올라탔다는 거죠. 게다가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핵심 공급사 중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AI 혁명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HBM을 포함한 이 고성능 메모리 시장은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마이크론의 성장을 견인할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AI와 HBM이 가장 큰 기회 요인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성장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 기회 요인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입니다. 앞서 전략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론은 과거의 PC나 스마트폰 중심이었던 사업 구조에서 점차 벗어나서 데이터 센터, 자동차, 산업용 IoT처럼 더 높은 기술력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자동차 한 대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쵸. 카메라, 센서 데이터가 엄청나죠. 네. 이에 따라서 고성능이면서도 아주 높은 신뢰성을 가진 차량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공장 자동화나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해서 산업용 IoT 기기들이 확산되는 것 역시 임베디드 메모리 시장의 꾸준한 성장을 이끌고 있고요. 이러한 고부가가치 시장들은 일반 소비자 시장보다는 경기의 변동에 좀 덜 민감하고 또 수익성도 더 높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장기적인 실적 안정성과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부가가치 시장 확대. 세 번째 기회는요? 세 번째 기회는 지속적인 기술 리더십 강화입니다. 마이크론은 D램 분야에서 1베타, 1감마와 같은 차세대 공정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낸드 분야에서도 300단 이상의 초고층 적층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차세대 HBM 기술 선점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기술 리더십 확보 노력은 경쟁사 대비 성능 우위와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며 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는 기반이 됩니다. 기술 혁신 지속. 마지막 기회 요인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전략적 경영 능력 역시 중요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시장 변화에 맞춰서 재고와 캐펙스를 유연하게 관리하고 또 핵심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며 효율적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이러한 능력들이 리스크는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찾아오는 기회는 최대한으로 포착하고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볼 때 마이크론은 AI라는 정말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또 기술 리더십과 전략적인 시장 접근을 통해서 메모리 산업의 그 고질적인 변동성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미래 기술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군요. 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AI 혁명이 가져온 그 HBM 수요 급증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확실하게 부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분기 연속 적자라는 그 깊은 침체기를 성공적으로 딛고 아주 인상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주었고요. HBM3E의 양산을 통한 기술적 리더십 확보,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자동차 같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집중은 마이크론의 밝은 미래를 충분히 기대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메모리 산업 고유의 그 주기적 변동성 문제와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의 정말 치열한 경쟁 심화라는 본질적인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 혁신에 매진하고 시장을 다변화하며 또 효율적인 경영 전략을 통해 착실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그 예측 불가능한 사이클과 또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은 마이크론이 앞으로도 계속 안고 가야 할 구조적인 부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현재 가장 큰 기회 요인이자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HBM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과연 어떻게 확보하고 또 그것을 장기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마이크론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시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나 혹은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변수들 역시 언제든지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해서 회사의 성장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긍정적인 실적 회복과 시장의 높은 기대감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앞으로 마이크론이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제로 이루어갈지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면밀하게 지켜보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그 빛나는 기회와 또 메모리 산업이 가진 본질적인 그림자 사이에서 마이크론이 앞으로 어떤 항해를 해나갈지 정말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네,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오늘 저희가 전달드린 정보 중 일부는 AI가 분석하고 생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장 상황 및 데이터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